두 번째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질문하시면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질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무역학부에 명예교수로 있고요. 전에 조세재정연구원장 진행합니다. 제가 경제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경제학 원론 시간에 우리가 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외부성이 있는데 외부성을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비영리법인 그리고 이런 그 기부금을 통한 외부성의 교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황신혜 이사님께서 주로 이제 정보의 제공, 거짓된 정보, 불충분한 정보, 목적의 사용 금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그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이 하는 일을 발간한 자료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부 예산이 오남용되는 것은 사실 자료를 봐가지고 드러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수익 약으로 어떻게 했다는 등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돈이 오남용되고는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사실 우리나라도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 공익단체를 보면 재무제표는 발표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우리가 더 개선돼야 되는 건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경제학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금을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그러면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 상호 간의 경쟁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 논의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요 근래에 들은 이야기인데 뭐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요즘 정치인들은 옛날의 정치인들과 달리 아주 조그만하게 이 돈을 뭐라 그럴까요? 이 자기 이 지지자들 집단에게 뭐 혜택을 주는 이런데 너무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제가 뭐 고상하게 표현 못하겠고 그냥 대하듯이 표현하자면은 돈 빼먹는 방법에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뭐 그 사실이 맞고 그러고는 자취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기부금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수사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자 집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우리 황신혜 이사님께 들었고 나머지 두 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었는데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질문에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자료에는 57쪽에 그 URS라고 이제 Unified Regulation Statement라고 미국에서 그 그러니까 페더레이션 차원에서 페더럴 차원에서 등록할 경우, 그러니까 각 원래는 주마다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제 한 주에서 모금하는 게 아니라 주를 넘어서 이제 다른 주까지도 모금할 경우에 이 양식으로 모금하도록 국가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더레이션에서 정한 건데 여기에 등록할 때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제가 이제 샘플을 따와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재무제표나 숫자 같은 것만 적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텍스트 베이스로 그 단체가 뭐 외부의 모금 에이전시를 고용을 하는지 그 고용을 하게 되면 모금액에서 그 에이전시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지 그리고 뭐 우리 종사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소위 경영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기재 사항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걸 보면 기부자들이 이 단체가 이제 어느 번역에서 어떤 식의 모금을 어떻게 하고 있고 경비는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적으려다 보면 단체 입장에서는 진실하게 쓰든가 아니면 적게 쓰든가 아니면 틀리게 쓰든가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모든 전수를 등록을 하도록 하면 이제 제너럴 어터니에서 그걸 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감독 경비도 엄청 많이 씁니다. 인력을 등록을 많이 해서 이 등록을 할 때 단체들이 자비 부담을 하고 등록 경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감독단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감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기부자들도 그 정보를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기부자 입장에서의 궁금한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경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모금 기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제 올라오는 얘기한다면 모금단체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전문적인 모금 부서가 있고 모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게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영국, 미국에서 모금 규제가 언제 강화가 됐냐를 따지게 되면 이 전문 모금 조직이 생겨나면서부터 레귤레이션이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 모금 조직이 생긴다는 건 코스트가 되게 많이 높아지고 거기 ROI를 따지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기부금이 사업에 쓰이는 것보다 이제 이런 중간 에이전시라든지 전문업자들이 가져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나 되냐 이제 이 지점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레귤레이션이 되게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ROI 계산을 하고 전문업자들이 언제 본격화됐냐? 사실 2000년대, 2010년대 전후로 해서 굉장히 이 문제가 표면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금을 많이 하는 곳들의 에이전시를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 근데 그 경비를 밝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더 경비를 많이 외부에다가 집행하는 거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기부금 경비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는 구글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경비를 구글이 가져간다. 이 생각은 굉장히 기부자들이 널버스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되게 많이 가져가고 구글이 많이 가져가는데 기부자들은 잘 모르는 이런 현실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아도 괜찮을까에 저는 사실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다들 약간은 좀 죄책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점인 거죠. 그래서 경쟁이 심하고 얼마나 코스트를 들이느냐에 따라서 언행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단체 입장에서는 또 비용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 구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양성화시키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기부자들 입장에서는 비용과 상관없이 사업을 잘하는 곳에다가 그 기부를 하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기부자들은 이제 그런 정보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단체들에 대한 학습 또는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을 저는 터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아까 김유리 실장님 말씀처럼 이 투명성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하려면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안 쓰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것 대신에 이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로 저희가 옮겨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 문제가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행안부가 이 법을 뽑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자체에서의 부적절한 모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법으로 뭔가 규율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이나 미국을 찾아보면 기부 등록제도 또는 기부 관련 법에 공무원들에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어디 있냐? 국가공무원 윤리규칙 이런 데서 더 엄격하게 절대로 모금을 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해도 되지만 공직을 걸거나 어떤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공무원 윤리에 더 많이가 있지 모금법에다가 그걸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피해를 받는 데가 문화재단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활동들은 이제 지자체나 정부 주소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모금을 해야 되는데 기부금법 5조 때문에 아예 모금을 못해서 이제 전부 무조건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 역으로 생기거든요. 사실 이제 공익 목적이 맞다면 국가가 출자를 했든 뭐 민간에서 출자를 했든 모금만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막을 게 아니라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개입을 어떤 규정으로 엄격하게 막고 엄격하게 처벌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편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 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드린 옥동수 교수님께서 관심 가진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학문적인 과정에서 논의를 하면 실제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면서 또 다른 국면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기 기부금법 개식 이야기 법 관점에서 했는데 지금 뭐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좋다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같이 연구를 해서 좀 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경쟁 관련해서 들어보면 2012년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익범위라 불리는 것들의 숫자가 39,223개라고 그러거든요. 알다지단의 자료에 따르면 그 중에 이제 국세청의 공시하는 자료가 이제 11,557개, 그래서 29.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익법원 안에서도 공시를 할 정도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법정과 지정이라는 표현도 바뀌긴 했지만 특례와 일반이라고 불리는 법에서 좀 차별하는 부분도 있어서 특례나 법정 종전에 들어가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 차별 부분도 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대신에 이제 보조금에 의존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첫 출연 단계에 의존하거나 지속적으로 서로 좀 협의에 의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각각 서로 간에 지금 보조금이 늘어나고 줄어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보조금을 통해서 경쟁하는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4만 개 정도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을 떼주셨는데요. 이 시민사회랑 저도 이제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또 공익법인과 시민단체와 좀 다른 겨울의 공익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부분의 시민단체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기본법도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결국에 정권이 바뀌면서 서로의 공동 무기로 기본법이 써지는 거에 저는 그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정치적인 기반 상관없이 기부하신 분들이 그 기부를 꺾게 만드는 기부법이 무기화되는 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를 통해서 기부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조건이 바뀌면서 항상 문제를 상당 부분 사겨왔기 때문에 기부를 더서는 무기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논의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할까?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진행하신 분이 카톡으로 저희 선문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전 질문. 사전 질문에 대해서. 사전 질문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다 질문 끝나고 네. 그리고 제가 하나씩 여기 제가 받은 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을 답변 드리는 거 그렇게.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 참가하신 분들께서 사전에 저희 쪽에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5가지를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처음 질문은 그 김미라님께서 해주신 건데요. 정부 부처 간 기부 관련 법에 통합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현 기부금품법이 모든 그 기부금품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지난 정부 한 말 정도에 이제 기재부에서 행안부 측에 세법 관련해서 공익법인으로서 관리받는 곳은 기부금품법과 관련해서 좀 다른 형태로 뭐 어떤 제외라든지 다른 형태로 좀 통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 정도 부처간에 있었던 논의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논의가 된다거나 뭔가 활발하게 논의가 된다거나 이루어지는 않았고요. 그 외에 지금 뭐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법률로서 하자든지 그런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저도 그런 움직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정부마다 했던 그런 시도는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했던 회의를 간 적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기부법 말고도 공익법인법을 전반적으로 공익위원회 관련해서 공익법인 전반적인 통합적인 운영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자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정과제에 들어가 이게 부처를 넘어서 하고 실천이 있거든. AI가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요. 국정과제에 공익법이랑 키보드가 들어가지 않아서 현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질문 관련해서 추가 의견 없으시면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윤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기부 자체가 용단을 써관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시 50%까지 과세 면제를 허용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주식 기부 말씀드린 저는 주식 기부가 지금 5%, 10%, 20% 한도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원래 그런 규정이 없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기업의 문화재단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사실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를 하고 의결권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행사를 해서 지주회사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제도적인 도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낮아져서 5%짜리까지 만들어졌다가 성실공익법이 지금 표현은 달랐습니다만 그거는 10%. 그러다 수원교차로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형 판결에서 이제 구제해주면서 제도적으로 제한적이면 20%. 그래서 3단계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식기부에 관련해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제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김광현 교수님 말씀은 그러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주회사가 이제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주식 기부에 대한 그런 제한이 공익법인이 회사를 실제로 뒤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우려,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종전처럼 제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마음 바뀌기 전에 본인 손에 떠나서 주식 기부 형태라도 손을 떠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이후에 고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예전에 이제 주식 기부 관련해서 비판적이었던 것이 기부를 하고 나서 배당도 안 하고 보유만 하고 있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에 악용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실제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의무 지출 비용 1% 만약에 주식을 10% 초과해서 보유하고 되면 전체 재산의 3%까지 매년 법적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받을수록 그 법인이 이제 고유 목적으로 써야 되는 의무 지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익 생태계에 어떤 파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법제 개선에 따라서 주식 기부도 지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하나만 시민단체 입장에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나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녹박한 바이오는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시민생활 활성화 관련한 제도 정책은 정말 어떤 정권이
나라를 메인으로 해도 늘 이렇게 이념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이 주식기구 이슈는 여야가 특별히 쟁점 없이 좀 합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과제로 되게 전환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는 해요.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에서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기부 활성을 위해서는 좀 탄력적인 전환적 태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긴 하나, 하지만 이제 여전히 되게 강성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또 이제 부자 감세 이야기를 늘 이제 또 빼놓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를 이슈이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전환의 가능성을 좀 줄 수 있는 제도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식 기부가 조금 다른 규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익법인법에 따른 규제인데요. 이제 사실 공익법인법은 모든 법인들이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비영리 민법에 의해,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들이 설립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공익법상 법인들은 이제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공익법인법에 보면 기부금은 그냥 무조건 기본재산으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재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 기본재산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주무관청들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등락의 폭이 있고 재산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재산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기부금으로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기부하려고 할 때 주무관청들에서 재량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근데 그러면 그게 공익법인법상 법인만 그러냐? 주무관청의 주무관이 모든 법을 다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법 기준으로 민법상 비영리 법인에게 주식 기부가 이루어지더라도 잘 받지 않습니다.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정형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공익법인의 세무회계는 후원금 수입 보고 및 법인 세무 신고와 더불어 국세청 홈택스에 매년 게재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의회, 여타 유관기관 등은 국세청의 공익법인 자료 공개에서 충분히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요구하는 자료보다 훨씬 더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소정 양식을 달리하여 작성,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대관 보고상 자료 일원화 방안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부 관계부처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일치가 일부 됐고 계속 논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서는 올라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 현장에 계신 국세청도 별도로 중소공익법인법 팀이 만들어져서요. 이런 이슈가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이제 국세청을 맡겨놓으면 이 자꾸 이제 세무조사 연결돼가지고 최근에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들어오면 그걸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종전에 사각지대 있던 게 분명히 수위에 올라오면서 그냥 그 전에는 도의시됐던 것이 국세청 그 범죄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세무조사 대상도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관심 있는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국세청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 관계부처와 같은 협의체 등을 통해서 이제 이쪽에서 우리 공익법인 업계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국세청이 주관이 돼서 충분히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넘어야 될 사안이 국세청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부처하고 공유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갖는 자료는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부 개선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부금법
하고 있는 행안부랑 국세청 관계에서 살펴보면 사실 행안부도 가급적이 국세청 통합해야 된다는 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범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기준이 다르고 지켜야 될 사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일을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 법에서도 규정하고 저 법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게 되는 순간 안 맞는, 그래서 이제 앞에 발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부금품법에서 사용 규제 부분이 빠져야 사실은 통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양식만 맞출 수는 없고 법적인 어떤 내용 자체가 또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은정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효율적인 기부금 사용 방안에 대한 사례를 있으면 좀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은 예결사는 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체의 예결산이 목적 사업 중심으로 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결산을 하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긴급하게 필요한 거 먼저 이렇게 선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원칙 없이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 목적성에 따라서 이제 항목의 어떤 한 지난 3-5년 동안의 평균치를 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사업의 비율을 일정 정도 이상 한도를 정하시고 그리고 운영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기부금 모금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 구간을 임의로 어느 정도 그 구간을 정하시고 최대 제 실제 현장의 기준으로 보면 목적 사업 경비를 한 60% 안팎 이상 쓰시고 운영 경비 그리고 모금 경비를 다 합쳐서 한 40%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굉장히 잘 쓰시는 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더 구체적인 걸 원하시면 따로 오시면 이제 그런 잘못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영님께서 해주신 질문이고요. 기부금 사용 가능 목적 사업 범위에 대해서 그 질문을 주셨고 예를 하나 드셨습니다. 계열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계열사와 용역 거래에 사용하는 것, 이제 목적 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죠.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열사에서 받은 것을 이제 이중거래하는 형식의 모양이 되거든요. 사실 그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실 수 있더라도 계열사 몰아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비용 쓰시는 게 투명하게 보이는 데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 시가대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기부자에 대해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펴봤더니 그게 기부자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래 자체가 시가를 넘어선다든지 이런 실질이 중요한 것 같고 형식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위법하다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오해의 여지라든지 또 시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렇게 판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계열사뿐만 아니라 기부자가 기부 이후에 어딘가에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할 때 저희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부는 기부고 거래하는 거라 끊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기부자의 경우 내가 기부했으니까 나와 이런 거래를 어떤 혜택을 주길 원하는데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부 단계와 그리고 기부자하고 거래하는 단계는 끊어서 그러면 이제 기부가 안 하겠다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 기부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기부자하고 거래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통상적으로 완전히 기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부자를 또 하나의 거래 당사자로 통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기부자라고 해서 못할 건 없거든요. 근데 이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부자가 하고 되면 원칙을 이야기해서 그럼 기부자도 따라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저기 학교에서 부딪힌 문제여가지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사전에 주신 5개 예. 네, 마지막 추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두 번째 아까 사전 질문으로 인용한 그 김광윤입니다. 저는 학교 교수 생활로 평생을 지내왔는데 지금은 이제 정년을 했어요. 다른 세컨 라이프로 지금 사단법인을 하나 운영하는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실감은 하고 있는 편인데 아까 질문 저희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은 주식 지분을 의결권 행사를 좌지우지 못하는 정도로 50% 미만이라면은 그러면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스웨덴인가 말이 가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정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외국에서 보듯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이 파킹 해가지고 우리 바깥에 놔두고 기업의 운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기부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은 조금 투자 감세하고 다르게 볼 수가 있지 않냐. 의결권에 그 우회 사용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마구스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여기 중요한 책임자인 우리 배우기 원장님이 그 자료를 정보를 보내주시고 오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을 내서 왔는데 오기 전에 제가 기부금 통지 사용법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처음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보다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이 이렇게 조항이 좀 추가됐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진 거를 보고 제가 3단 검정 정보에 들어가서 다 꺼내보고서 이게 법이 상당히 정말 체계적으로 어쩌면 규제 목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성 출연진이 보니까 좋은 규제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이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그 정부 규제 차원에서 책도 있죠. 이쪽에 분야는 관심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편인데 제 질문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왜 모집 비용을 보니까 1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금액을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관련 법 조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성숙되어진 오늘에 와서 사회 환경도 변화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좀 믿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개정부 건의사항에서 지금 법 13조인데요. 이거를 모집 비용 충당 비율이라고 해놓고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모집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까지 모두 다 합쳐가지고 15% 이내 이렇게 운영이 될 여지가 있도록 공무원들은 항상 그거를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기부금 우리 사업하는 단체들에게 꼭 그냥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인건비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한 5분의 1 정도 조금 해서 20%라 좀 해두라 이렇게 대정부 건의를 한번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왜 15%냐? 저는 그 폐기를 질문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혹시 어떤 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건의를 대정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까 요 모집 비용 충당 비율은 아까도 계속 그 규제 개선 과제 형태로 계속 그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 문제는 이제 다른 어떤 이 기부금품법의 문제와 함께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한번 그 건의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이 법을 캐면 진짜 재밌습니다. 90년대에는 저희가 목금을 지금처럼 하지 않았고 그 KBS 또는 방송사 앞에 12월 달에 판매를 들고 어느 사장님 이하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이렇게 내는 불우이웃 돕기 상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조로 이 법은 이 비용을 한 2%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2006년도에 개정되면서 그때 이제 좀 2%에서 처음에 5%, 2% 그렇게 하다가 그때 15%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 기조에는 아직도 지금도 공무원 주무관청 만나면 자원봉사 해야지 인건비 왜 쓰냐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제 법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한마디 못하자면 사실은 공무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제 이 공익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인건비가 필요하고 재정도 이제 뭐 소통의 비용도 필요하고 이런 걸 인정을 해야 저희가 이 법의 개정을 상대하는 행안부든 뭐 어느 부처의 공무원이든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많이 통하는데 지금 의견 주신 거를 저희가 지금 십수년간 계속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무원 교육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봉급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만 봉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봉사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 20%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황신혜 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한 40% 쓰면은 잘 쓰는 단체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15를 20으로 또는 30으로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기부금품 모집 비용의 범위가 넓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 가지고 저희가 퍼센트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 모집 비용의 해석을 그야말로 활동에 관련된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딱 모집에 필요한 그 비용 정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공동모금회나 이런 것들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안 받는데 공동모금회법에서 이런 모집비용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규정도 훨씬 더 좁고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부금법은 훨씬 더 넓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방금 질문한 거에 추가 이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기부금품법 말고 우리가 그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잖아요. 기획재정부에 거기는 이제 그 80대 20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간접비를 20%만 그게 안 지켜지면 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일반적인 NGO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부금품법에 적용받는 모금은 얼마 안 되니까 전체적인 그 80대 20 방언거래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제 황진희 이사님 말씀하신 60대 80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예, 사실 배치가 된다기보다는 용어의 개념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러니까 인건비를 비용으로 보지 않거든요. 국세청에서는 사업비의 인건비도 있고 모집 모금에도 인건비가 있고 관리 경비에도 인건비가 있다고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 70, 30 또는 80, 20의 비율이 이제
이게 목적 사업에 70 또는 80을 써라 하는 거고 이제 간접 경비로 20에서 30을 써라 이렇게 기준하고 있지만 이 70 안에 상당히 많은 사업에 투입하는 인건비가 포함돼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법에서는 인건비를 다 경비로 보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쪽이 좀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비에 안 보는 거죠. 인건비를 이제 경비로만 이쪽에서는 해석을 많이 하죠. 네,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저는 한국IWC 연합회 박동순 국장입니다. 그 예로 들었던 모금할 때 959만 원을 끄는 것도 저희가 전국에 경북 산불 모금을 하는데 각 지역의 YWC가 갑자기 모금을 하느라고 1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기부금법 등록을 안 해서 저희가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 999만 원을 모으려고 매우 애를 썼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그 투기 관련한 일이 있을 때 그 운동을 한다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라며 기부금 등록을 반려당했습니다. 공익이라는 판단을 정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공익이냐 아니냐를 반대한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그러면은 불법으로 모금을 하라는 건지 하는 뭐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법으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일선에서 너무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되고 활성화법으로 전환해서 전면 개정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궁금한 것은 이 사전 질문에 있었던 내용처럼 뭐 기부 신탁이라든가 기부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활성화법에 만약에 담는다면 또다시 개별법하고 뭔가 중복되는 내용의 조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만약에 지금 현행에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익단체의 어떤 세법상의 규제를 일원화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별도로 활성화법에 다 담는다면 어떤 내용들이 조금 중복을 피하면서 기부자의 어떤 정보라든가 또 기부단체의 어떤 행정적인 편의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법에서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은 세법은 이제 사후에 이제 감독되어지는 부분들이 크고 기부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쓸 건지가 기부 단계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집할 때 내가 어떤 형태로 쓰겠다라는 어떤 모집 계획을 기부자에게 알려주는 통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보를 그러면 세법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부금 편법에서 그 모집 당시에 어떤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세무 당국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공익법인에 관련해서 여러 세제 혜택들을 좀 반영해주세요 얘기를 하면은 모법에 있어요 우리는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부활성화법에서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해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세제가 활성화되도록 국세청에서도 움직여줄 걸로 예상하고 기부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신탁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공익신탁법이 있으나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좀 해결해야 된다면 또 공익신탁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걸 다 기부활성화법에 담겠다라기보다 각 법에 따라서 또 그 법에 어울리는 내용들은 그 법으로 가고 또 법적인 공백이 있는 부분들은 이 법에 담는 형태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법에서 어떤 상품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그걸 법에다가 담아가지고 계속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발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결국 신탁이든 뭐 기부연금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기부 보험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가 어떤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때 뭐 퇴직연금에서 내가 기부를 자동적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은행이랑 개발해가지고 기부 어떤 플랫폼 내지는 어떤 툴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출시될 때마다 법을 뜯어고쳐야 된다 이러면 되게 피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취지가 공익적이고 단체들이 하는 목적에 쓰인다라는 전제하에 단체들이 그 재산을 받아서 공익재산 관리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세법에서 잘 관리를 해주면, 그러면 그 유형이나 상품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기부에서는 그 허들을 낮춰주고 그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냥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하고 이제 단체들한테 덜 피곤한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제에 나오시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제의 세제를 유한다는 부분은 기본법이 1조부터 18조까지는 내용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공익보행법상 15조상 선언적인 부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수 변호사님 말씀 주셨듯이 아마 이제 정부 부처의 경우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법에서 적어도 선언적인 부분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뭐 충분히 담당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국정관이 들어가는 게 가장 법이 있든 없든 정부의 의지 표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법에 선언적인 부분은 넣을 수는 있겠다. 공익법이 설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세법의 경우에 지금 김영도 나왔지만 미국식 제도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는 이제 세법 학자들이 또 연구할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유연 대응 식탁이지 않습니까? 유연 대응 식탁 그리고 수익자 연속 식탁이라고 해서 식탁법이 개정되면서 결국 세법에서 이게 학회에서 했는데도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속세 징액세법 외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 다음에 조선증 제한법 등 관련법 등이 어떻게 할 부분은 세법이 영역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으로 새로운 금융사건이 나오면 그 첫 번째는 그냥 공익법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적인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세법에서 해결해줘서 이런 부분에 복잡해서 나중에 세금 이슈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는 이제 기존 세제시라든가 여기서 좀 입법 단계부터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기부금품법의 이 토론서회를 보기 전까지는 이 법에 대해 잘 몰랐고, 이 보면서 다양한 자료와 이제 오늘 이 회의를 참석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잘못된 기부금품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규제를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논리와 이 규제 중심 행정, 해석 내 판결 모든 거를 보면은 뭔가 이 기부금품법이 개정돼야 되겠다는 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전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현행 기부금품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실제 현장에 생생한 사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사람들도 법 차원의 어떤 추상적인 논리보다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YWC의 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정책 전달자에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그 현재 이 기부 단체들이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례를 한꺼번에 모아서 오늘 나온 이런 세미나에 나온 어떤 이런 거와 함께 전달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개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사례를 모아주는 또 왜냐하면 사례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늘 겪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걸 누가 모아줘서 그거를 정리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플러스 되면은 이 규제 개선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시 설문을 보내서 예. 999만 원 사례 같은 유사 그러니까 현장의 유사 사례 대모집합니다. 다시 한번 모집을 받아보시죠. 그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 황당한 사례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모은다면 그 자체가 규제 개선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제가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다양한 측면의 핵심적인 문제를 망라해서 날카로운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포럼 결과가 대외적으로 좀 널리 알려져가지고 이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부금품법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그 발표와 토론 외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비영리 단체 131명이 참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거로 먼저 기부금품법이란 법령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90.1%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72.5%가 알고 계셨습니다. 모집 비용은 기부금 총액의 15%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도 67.9%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기부금품법의 개정에 대한 의견은 기부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51.2%, 그리고 일부 규제 완화가 19.8%, 폐지 의견은 16%로 나와서 약 87%가 규제 완화 방향으로 현행법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기부금 모집 등록제에 대해서는 48.9%가 등록제는 유지하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39.7%는 등록제를 폐지하고 다른 관리 방안 모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부금 부품 사용 규제는 세법에 따르도록 하고 기부금 모집 행위만 규제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3.5%가 찬성을, 그리고 24.4%는 기부금 모집 행위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행 기부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7.3%가 찬성을 하였고 21.4%는 형사처벌 유지를 희망했습니다.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해서 기부활성화법을 제정한다면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집자 교육, 그리고 유산기부 활성화 지원, 기부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그리고 기부 활성화 기본계획, 기부연금 제도 순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타 의견을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기부금품법이 기부 모집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그리고 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기부 관련 이중 규제, 그리고 기부금품법 벌칙 완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기부금품법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모집 비용 상향 비율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4시 반에 다 메일로 다 전송이 되었을 거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 파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부금품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논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부 모집 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
세 번째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기부금품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 논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부 영역의 처벌과 다툼의 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기부 문화 활성화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 법의 폐지를 말씀하신 의견은 주로 사용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은 형법이나 세법이나 민법, 공익법인법 등 타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근거. 그리고 기부금품법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또 그걸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법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정 관련해서는 기부금 모집 시에 유의사항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특정 사업별 모집과 사용을 전제로 한 현행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체의 모든 사업 지원, 그리고 정기기부 활성화, 단체 운영 기부, 다른 재원과 함께 사용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 모집 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이 다양한 부처의 관리 감독 그리고 중복 규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그래서 기부 관련 통합 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비용 충당 비율 15% 이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모집 비용이 뭔지 규정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15%를 완화하거나 완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부자들이 기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에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투명한 모금과 관리를 도모하고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기부금품법에 대한 상세한 그런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법상의 기부 개념 등 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서 법적 리스크를 좀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가능 분야의 어떤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부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기부 연금제 도입 검토, 기부자에 대한 세리 혜택 확대, 유산 기부 활성화, 소액 기부자세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전체를 망라하진 못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왔던 의견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이런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건의사항을 좀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집 남아있는 행속 10회 중에